자, 이번에는 식생지수와 알베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위성 영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항목, 식생지수와 알베도, 요 두 개는 시험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시험이라든지 기술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암기해서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식생지수. 식생지수는 다른 말로 식생활력지수라고도 하고 NDVI로도 표현합니다. NDVI. 그래서 이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여러분 기술사 시험에 이런 게 나오면 꼭 원어도 적어주세요. 한문까지는 안 적어줘도 되지만 기술사 시험에서 원어도 적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첫 번째, 줄이 늘어나요. 쓸 게 많아지죠. 그쵸? 그래서 답안지가 빼곡히 찰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좀 유식해 보여요. 예, 근데 한문은 많이 쓰지 마세요. 요즘에 심사위원들 중에서 한문 보면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요 원어들은 같이 가지고 가십시오. 자,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이거는 원격 탐사 장비를 이용해서 취득한 영상이에요. 영상. 이 영상으로부터 식물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즉 원격 탐사 장비를 이용해서 취득한 영상으로부터 식물의 분포 상황을 파악하고 대상 식생의 활력을 지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활발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표현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생지수의 계산은 위성에 따라서 각각 다른 파장대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높은 NDVI 값을 가질수록, 즉 NDVI가 높을수록 식물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식생지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위성에 따라서 틀린다 그랬는데 랜셋의 NDVI, 그중에 TM의 NDVI는 우리가 TM4, 네 번째 밴드죠. 그래서 세 번째 밴드의 값을 빼고 또 네 번째 밴드에서 세 번째 값을 더하고 요거를 각각 요렇게 분수식으로 표현해서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랜셋, TM의 NDVI. 여러 가지가 있었죠. 랜셋은 TM으로 썼었고 또 나중에 ETM도 썼었어요. 그때 이제 밴드 1, 밴드 0 뭐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자, 이번에 스팟이성의 NDVI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거는 스팟 밴드 이름은 SX였죠. SX4와 XS3을 똑같이 빼서 분자로 또 XS4를 또 XS3을 더해서 분모로 이렇게 해서 수식을 계산해냅니다. 이게 그 스팟 위성의 NDVI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엔 노아의 AVHRR 여기에 NDVI 구하는 공식. 요건 노아는 채널이라고 불렀습니다. 채널 2에서 채널 1을 더해서 분모로 주고 채널 2에서 채널 1을 빼서 분자로 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요 식까지도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요 밴드를 두 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합성함으로써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이 각각의 밴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밴드의 특성들 따라서 우리가 그 식물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NDVI.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알베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알베도. 자, 이 알베도는 빛을 반사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빛을 반사하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반사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빛을 반사하는 정도, 수치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반사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태양의 입사광에 대한 반사광의 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입사를 했을 때 100이었으면 반사를 했을 때는 얼마가 나타나는지 요 반사광 강도의 비로 표현해요. 그래서 알베도는 퍼센티지로 표현을 하고 입사광의 강도, 즉 에너지를 표현하죠. 입사광의 강도분의 반사광의 강도 역시 에너지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러 행성에 대한 알베도 수치를, 일반적인 알베도 수치를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자, 행성에 따라서 알베도 값이 달라요. 반사율이 다르다는 얘기죠. 달 같은 경우는 0.07의 알베도 수치를 갖고 반사율을 갖는 거고, 수성은 0.06의 반사율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는 0.35의 반사율을 갖고, 또 금성은 0.85의 반사율을 갖죠. 이렇게 각각 행성도 물론 그 반사율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빛을 받는 대상도 각각 반사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베도 값을 계산하면서 그 영상이 또는 그 영상에 나타난 그 대상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지수가 바로 알베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처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죠. 영상 처리는 그 위성 영상 또는 수치 영상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토목이나 측량 분야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이러한 영상 처리를 잘 해야만 그 대상물에서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고 많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영상 처리는 먼저 넓은 의미에서 영상 처리를 보면 영상을 입력하는 것에서부터 쭉 어떤 단계를 거쳐서 출력하는 데까지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형태의 정보 처리를 우리가 영상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영상 처리 기법은 영상을 2차원 신호로 간주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표준적인 신호 처리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영상 처리는 다양한 영상 입력 장치를 통해 얻은 이러한 이미지, 영상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목적에 맞도록 가공하고 많은 응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총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처리. 자, 이번에는 전처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전처리는 영상을 분석하기 전에 최적의 영상 상태를 이루도록 왜곡을 제거하고 또 영상을 보정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개선하는 처리,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원격 탐축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아무리 정확한 분석을 하더라도 영상이 질이 떨어지고 노이즈가 많은 것 같고 분석을 하면 그 분석 자체가 불안하죠. 그래서 영상의 질을 높여서 최적화된 해석을 하도록 하며 그리고 영상을 변환하고 분류하는 작업도 먼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영상 처리 중에서 영상 처리의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영상 처리의 분야에는 특징 추출, feature extraction, 그 다음에 영상 강조, image enhancement, 그 다음에 영상 인식, image recognition, 그 다음에 영상 압축, image compression, 그 다음에 영상의 재구성, image reconstruction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특징 추출은요, 대상물의 특징을 추출해서 영상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예, 특징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추출이라든지 특성 추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법에 의해서 추출을 해서 사용합니다. 자, 영상 강조, 이미지 인핸스먼트는 목적에 맞도록 영상을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최대 또는 최저 강조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영상의 평화라, 이미지 이퀄라이제이션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묶어서 클러스터링 같은 작업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 접합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영상 인식 부분에는 미세한 영상의 차이를 발견하고 비교해서 영상을 인식하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지문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로봇 시각 시스템 등을 이용하죠. 그 다음에 영상의 압축, 너무 파일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처리하거나 전송할 때 압축 기법을 이용해서 영상의 파일 크기를 줄여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영상 압축이죠. 그래서 여러 알고리즘이 있고요. 또 영상통신의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의 재구성. 이거는 입체 영상을 분석하고 3차원으로 재구성해서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지형의 3차원 모델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영상 처리 중에서 영상 처리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내려갈 건데 영상 처리 중에서 전처리, 제일 앞에 나오는 전처리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전처리, 영상의 전처리입니다. 영상의 전처리는 먼저 노이즈를 제거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노이즈. 영상에서 노이즈라고 할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한 종이를 또 복사하고 그 복사한 종이를 또 복사하고 즉 원본에서 카피본으로 카피본을 또 카피본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복사해 가면 우리가 원치 않는 점점점 같은 게 들어가고 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성분을 우리가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이즈 이건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고해상도 영상 처리를 위해서 영상 내에 불필요한 성분인 노이즈가 있어요.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끼어 들어가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법이 노이즈 제거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에는 먼저 이동평균법이 있어요.
어떤 영상소의 값을 주변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영상소의 값을 바꿔 치환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상 전역에 대해서도 값을 변경하기 때문에 노이즈만 없어지면 좋은데 노이즈뿐 아니라 주변의 테두리, 엣지도 뭉개지는 단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앙값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값 방법, 잡음만을 소거하는 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영상소 주변 값을 작은 값부터 재배열하고 이때 중앙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설정한 후에 그리고 치환해 주는 방법이 바로 이 중앙값 방법이 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는 앞에서 얘기한 그 이동평균법과 중앙값 방법에 대한 실예가 여기 실려 있네요. 자, 이러한 픽셀이 9개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각각의 픽셀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픽셀 번호가 5, 3, 4, 3, 15, 3, 4, 5 이런 식으로 툭 튀어나온 값이 들어갔죠. 이게 노이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이동평균법은 이러한 값들을 다 더해요. 10만 빼놓고 5, 3, 4, 3, 5, 3, 4, 5. 즉, 이 10만 빼놓고 모두 더했죠. 모두 더해요. 그리고 이게 모두 몇 개의 픽셀이에요? 가운데까지 합하면 9개겠지만 얘가 빠지니까 8개죠. 그래서 이 8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요걸 다 더해서 암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오네요. 요거 암산하면 32 나와요. 예. 그래서 이 4값을 이 값에다가 이 앞에 10 대신에 집어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영상소가 이제 5, 3, 4, 3, 4, 5, 3, 4, 5 이런 식으로 영상이 변하죠. 그래서 조금 스무드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중앙값 방법은 조금 또 달라요. 자, 이게 5, 3, 4 똑같은 픽셀들입니다. 5, 3, 4, 35, 3, 4, 5. 그럼 이걸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합니다. 작은 값서부터. 3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3개 있죠. 3, 3개 나열하고 3보다 큰 수가 4가 2개가 있네요. 2개 나열하고 그 다음에 5가 3개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10이 하나가 있고요. 이걸 순서대로 쭉 나열한 다음에 말 그대로 중앙값, 센터에 존재하는 값을 여기다 갖다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이게 지금 이게 4가 들어가고 이동평균법에서 중앙값에서도 4가 들어갔지만 이건 우연히 같은 거지 반드시 이렇게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의 처리 중에서도 전처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전처리. 전처리는 영상을 어떤 프로세싱을 하기 전에 영상의 노이즈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하학적인 관계들을 제대로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실제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래서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처리. 그래서 이 전처리가 필요한 이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이 영상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그래야 정확하고 효과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처리 부분에서 먼저 방사 보정을 보죠. 방사 보정. Radiometric Correction. 자, 영상을 촬영할 때 탐측기와 쥐표, 이 물체 간의 기하학적인 관계나 방향, 그리고 경사, 여기에 지형의 영향이라든지 대기 효과, 그림자 효과, 이러한 여러 가지 왜곡이나 잘못된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왜곡을 제대로 잡아서 지상의 지형 지물에 대한 순수한 반사값을 구하는 작업을 우리가 방사 보정이라고 합니다. 방사 보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탐측기의 감도 특성에 기인하는 주변 감광을 보정하고 또 태양의 고도각을 보정하고 그리고 지형적인 반사 특성도 보정하고 대기의 흡수라든지 산란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대기 보정을 하는 작업들을 이 방사 보정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 보정하는 방법에는 대기 효과 모델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벌크 보정, 그 다음에 파장대별 비교를 함으로써 보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통계값을 보정하는 방법, 그리고 히스토그램 보정, 그 다음에 드롭라인 보정, 이러한 보정 방법들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전처리 중에서
대기 보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보정, 대기에 따라서 대기의 영향을 받는 것들을 어떻게 보정해 주는지. 자, 대기에서는 반사, 산란, 흡수, 투과 이런 것에 의해서 전자파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측기와 관측 대상물 사이를 이동하는 전자기파가 대기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영향에 따라서 발생하는 왜곡을 보정하는 작업이 대기 보정입니다. 대기 보정. 그래서 이 조정하는 방법에는 위성 영상의 촬영 시에 태양 천정각, 또 태양 고도각, 또 지구와 태양의 거리 등 이런 대기 환경을 고려한 대기 모델을 사용해서 보정하게 되죠. 대기 보정. 자, 그리고 이번엔 기하 보정이에요. 기하 보정. 자, 이 기하 왜곡은 왜 생기지요? 탐측기의 기하 특성에 의한 내부 왜곡 때문에 영상이 실제 지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성 영상 자료가 일정한 크기와 투영법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게 기하 보정이에요. 그래서 이 기하적인 왜곡이 발생하는 이유는 위성의 자세가 항상 똑바르지 않고요. 또 지구가 곡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탐사할 때 위성이 이동을 하죠. 또 관측할 때 또 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의 오차라든지 지구 자전이라든지 탐측기 탐사 방향이 직교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위성 즉 탑재기의 자세에 의한 왜곡, 또 지구 또는 지형 형상에 의한 외부 왜곡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투영면에 의한 왜곡, 또 지도 투영법의 차이에 의해서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보정 방법으로는 수학적 다항식 모델링을 이용한 센서의 특성, 궤도 및 자세 정보 등의 오류를 보정합니다. 그래서 지상 기준점에 의해서 영상을 다시 배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로 2차원 변환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 내부 표정에서 배웠던, 사진의 표정 중에 내부 표정에서 배웠던 헬무트 변환, 그 다음에 어파인 변환 또는 슈더 어파인 변환, 이런 변환들을 이용해서 기하를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전처리의 마지막 단계 정사 보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오토고널, 오토 렉티피케이션.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연직 방향으로 내려 찍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위성 영상 안에 있는 모든 지형 지물은 실제로 위성은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사 투영, 즉 수직 방향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찍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직 방향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정사 투영 상태로 위성 영상을 재투영해주는 작업을 정사 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정에는 과학적인 방법도 이용하고요. 또 수치적인 방법으로 편의 수정을 통합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이 정사 투영이 되도록 보정해주는 것을 정사 보정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번엔 영상 처리 변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상 처리 변환. 이 영상 처리 변환은 먼저 영상 강조가 있네요. 자, 영상 강조. 자, 영상을 가공해요. 즉, 인위적으로 우리가 좀 건드린다는 얘기죠. 이 가공을 해서 원 영상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보다 용이하게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영상을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 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강조의 종류로는 선형대조 강조 기법이 있고 비선형대조 강조 기법이 있어요. 자, 먼저 선형대조 강조 기법에는 최대 최소 강조 기법, 그 다음에 백분율 강조 기법, 그 다음에 단계별 강조 기법, 그리고 density slicing 강조 기법. 예, 그 밀도를 잘게 쪼개는 거겠죠. density slicing. 요런 그 선형대조 강조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선형 대조 강조 기법으로는 히스토그램 균등화,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균일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매칭,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처리 변환에서 변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변환 부분, 변환은 영상 처리 자료의 정량화에 중점을 두고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변환의 종류로는 공간 변환과 파장 변환과 그 다음에 웨이블릿 변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 공간 변환에는 선형 필터, 그 다음에 통계적인 필터, 그 다음에 기울기 필터, 그 다음에 퓨리의 변환 같은 변환식을 이용하고요. 파장 변환에는 다중 파장대에 근거한 각 영상소 값의 변환, 요거에 의해서 영상 향상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주성분 분석, 또 식생지수도 사용하고, 또 테슬드 캡, 그 다음에 칼라 영상 등을 활용하죠. 그리고 웨이블렛 변환에는 웨이블렛 분해 및 합성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처리 변환의 마지막 부분, 영상 접합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지 퓨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영상 융합 또는 해상도 병합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이 해상도 병합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앞에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흑백 영상과 칼라 영상 중에는 그 두 가지 영상에서는 보통 흑백 영상이 저장하는 공간이 적다 그랬어요. 왜? 흑백은 0부터 255까지 하나의 색깔만 가지면, 하나의 그 밝기만 가지면 어느 정도 밝기의 흑색인지 백색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칼라 영상은 어때요? 각각 RGB, 레드, 그린, 블루, 즉 빨강, 녹색, 파랑색이 각각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라로 촬영할 때는 저장하는 게 많이 불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흑백 영상은 해상도가 좋을 수가 있었는데 저장하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칼라 영상은 고해상도로 만들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칼라 영상, 즉 해상도가 떨어진 칼라 영상을 이용하고, 그건 판독이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해상도가 높은 흑백 영상을 동일 지역을 찍었다면 이걸 두 개를 합성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합성된 영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해상도는 흑백 영상의 해상도를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독할 때는 칼라로 보고 판독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우리 눈에 그 영상을 쉽게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영상 접합 기법입니다. 영상 접합. 자, 그래서 고해상도 팬크로매틱 영상, 즉 흑백 영상과 저해상도 다중파장 또는 칼라 영상을 병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간 해상도는 흑백 영상을 따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분광 특징은 다중파장, 즉 칼라 영상을 따라가게 하죠. 그래서 영상 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법을 우리가 영상 접합이라고 해요. 하지만 요즘 칼라 영상도 고해상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영상 접합까지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영상 접합의 종류로는요, 색상 공간 모형 변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성분 분석, 그 다음에 최소 상관 변환, 그 다음에 테슬드 캡 변환, 그 다음에 색 변환, 그리고 이 브로이 변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한테 좀 생소한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이 요즘에 기사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또 기술사에서도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상에 대한, 영상 처리에 대한, 그 다음에 영상 특성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두세요. 자, 이제는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분류. 이 분류는, 영상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감독 분류고, 자, 무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 쉽게 알겠죠? 예, 감독 분류예요. 그쵸? 자, 무감독 분류. unsupervised classification. 즉,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감독이 없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소 데이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이런 비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평균값,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 픽셀이 어느 클래스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작업의 횟수 또는 픽셀 정렬 작업의 전후를 비교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그런 영상 분류 기법이 무감독 분류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 분류, supervised classification. 이거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따라 붙어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대 우도법 또는 최적 분류법,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영상 분류 기법이 바로 감독 분류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변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퓨리의 변환. 수치 영상 처리, 즉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널리 사용되는 변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함수를 인자로 받아서 다른 함수로 변환하는 선형 변환,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를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변환해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변환을 통해서 미분이나 적분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시 트랜스포메이션, 월시 변환. 자, 이 퓨리에 변환은 삼각함수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 월시 변환은 이거와는 다르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급수전개를 기본 함수로 구성하는 그런 변환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호텔링 변환은 주로 그 자료 양의 축소와 영상 회전에 응용하는 기법이고, 그다음에 랜덤 벡터의 모집단을 고려해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산 코사인 변환은 변환 행렬의 제1행 전부를 1로 놓고 제2행 이후는 직교 변환으로 변환을 수행하는 방법이고, 모든 함수는 코사인 함수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히 합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 압축을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하르 변환. 하르 변환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실제로 유용하지도 않은 변환인데, 변환 결과가 원 영상의 전체 영상수의 값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과 또 원 영상의 일부분의 영상수의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랜트 변환은 이산적 톱니파 모양의 기저 벡터를 가진 변환인데, 영상 내에서 라인에 따른 완만한 농도 변화의 효율적인 표현이 가능한 변환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좀 생소한 방법이긴 한데, 우리는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을 전문적으로 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의 어떤 특성들이 있나 정도만 파악해 두면은 우리한테는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영상 재배열, 이미지 리샘플링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정해진 관계식을 이용해서 보정 영상의 각 영상소가 보정 전의 영상에 어떤 위치에 있었나 이런 걸 찾아서 다시 재배열해서 새로운 영상 자료를 취득하는 기법이 이미지 리샘플링, 즉 영상 재배열 기법입니다. 그래서 영상 재배열이 제일 많이 쓰인 거는 최근리는 보관법인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영상소를 택하는 방법이에요. 이 최근린 보관의 가장 큰 특징은 원 영상의 데이터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대신 반면으로 부드럽지 못한 영상을 취득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01차 보관법 또는 01차 내사법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폴레이션. 그래서 인접한 4개 영상소까지의 거리에 대한 가중 평균값을 계산해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영상소로 구성되는 출력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지만, 새로운 영상소 제작으로 원 영상이 변질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03차 보관은 16개예요. 인접한 16개의 영상소를 이용해서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림보다는 더 부드럽고 또 01차보다는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지만 많은 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선형 보관, Non-Linear Interpolation, 이런 것도 영상 재배열하는데 많이 쓰이는 그런 기법들 중에 하나입니다.